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광합성 파트를 맡게 된 박재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가 또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떨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열심히 준비 많이 했으니까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거 전에 먼저 앞서서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한 세렝게티라는 초원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생물들이 많이 보이죠. 나무도 있고 이런 풀들도 있고 얼룩말, 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희는 생물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동물과 식물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나무와 풀 같은 이런 식물들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죠. 광합성으로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영양을 만든다 해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부르고, 또 여기 보이는 누와 얼룩말 같은 것들은 또 우리 역시도 어떤 것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단원이 이제 광합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독립영양생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 건데요. 이 생물들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빛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광독립영양생물, 그리고 이제 화학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서 유기물을 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광독립영양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겠죠. 저희는 이제 광합성을 주제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광도닉 영양생물의 예로는 식물과 남성균, 조류 이런 광합성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는 많은 생물들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엽록체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진행하는데, 식물에서의 경우를 보면 이 엽록체는 잎에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육 조직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잎이 많은 그런 엽록체가 많은 잎에서 광합성이 대부분 일어나고요. 이렇게 열육 조직에서 빛을 발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식물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광합성에 필요한 영양분을 더 얻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식물은 땅에 뿌리를 갖고 살죠. 그래서 이 뿌리에서 영양분과 그리고 물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잎에 있는 기공이라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CO2를 들이마시면서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것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엽록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가로로 이제 4에서 7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고 하고요. 그 안은 스트로마라고 해서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물로 채워진 것을 겉을 이제 이중막이 감싸고 있는 이중막의 세포 소기관 구조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초록색의 동전을 막 쌓아놓은 모양의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이 동전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구조물을 그라나라고 하고, 이거 동전 한 개를 이제 그라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있는 초록색의 막들은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틸라코이드 공간을 스트로마랑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엽록소, 이 녹색의 색소인데요. 이 녹색의 색소는 틸라코이드 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색소는 이제 비에너지를 흡수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그러니까 광합성을 이제 진행하는 애들인데요. 색소의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소, 저희가 먹는 환타 아니면 콜라 이런 것들에도 색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이제 색을 내기 위해서 첨가하는 게 색소잖아요. 그래서 이 색소는 특정의 빛을 파장에 흡수를 해서 우리가 보는 이런 색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보는 색은 이제 색소에서 흡수를 잘 못하고 반사를 많이 시키는 색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엽록체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녹색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 또는 통과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식물이 녹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식물에 존재하는 색소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클로로필 A, 클로로필 B,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각 색소들이 어떤 빛을 파장을 잘 흡수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클로로필 A는 이제 가장 많은 영록소고요. 또 보라색 그리고 빨간색 빛을 많이 흡수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녹색의 빛은 흡수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엽록소 B는 엽록소 A에 비해서 조금 더 적은 비율로 존재하는데, 엽록소 A가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는 빛의 파장을 흡수해서 조금 더 많은 파장의 빛을 광합성에 이용하도록 하고요. 카로티노이드 역시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는 광 보호라는 역할도 하는데, 식물은 빛 에너지를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지만 만약에 이 식물이 빛 에너지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거나
아니면 잎이 좀 손상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는 게 이제 광고 역할, 카로티노이드의 역할이고요. 이것은 이제 엽록소 A와 엽록소 B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략적인 이런 포르필린 고리 구조를 가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여기 위에 어떤 장기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엽록소 A와 엽록소 B의 차이가 결정되죠. 이제 빛의 흡수와 관련된 실험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엥겔만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아저씨는 이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빛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 나눠진 빛에다가 호기성 세균을 이제 빛에 노출시키는데, 호기성 조류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많이 분포하는 데는 산소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비율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번식하는가, 그 세균들의 수를 가지고 어떤 빛을 가장 잘 광합성에 사용하는가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까 위에 있는 그래프와 비슷하죠? 보라색과 빨간색에서 가장 많이 번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또 다른 실험인데요. 흡수 스펙트럼에 관한 실험입니다. 이것도 역시 빛의 파장별로 알아봐야 할 특징이기 때문에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산시킬 수 없고, 이제 막을 통해서 특정 파장의 빛만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요. 백색광을 프리즘으로 분리하고 이제 엽록소가 들어있는 용액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한 빛이 여기 보이는 광전자 튜브를 때리게 되는데, 이 광전자 튜브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빛 에너지가 더 많이 가면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류를 검열기로 측정하는데, 그러면 엽록소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의 빛을 흡수하지 않고 방출하기 때문에 엽록소를 넣은 빛이 녹색 빛을 지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조금 다 대략적인 기초적인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광합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반응과 암반응이죠. 뒤에 암반응은 또 켈빈 회로라고 불리는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반응은 햇빛을 이용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해가 빛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 빛을 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잎에 아까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하는 광계의 집광복합체라는 그런 것이 그 반응 중심 복합체로 빛 에너지를 모아주게 됩니다. 이게 관계가 생긴 모양인데요. 옆에 보이는 이 보라색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집광 복합체, 안테나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파란색의 그런 구조물이 바로 반응 중심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이것을 다 모아주는데요. 엽록소가 이 빛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주냐에 대해서는 엽록소가 빛을 받아서 광자를 흡수하게 되면 이 엽록소에 있는 전자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광자를 흡수했으니까 이제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면서 전자가 더 높은 궤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자는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가고, 그 방수되는 에너지가 옆에 있는 엽록소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직광 복합체에 있는 엽록소들이 에너지를 계속 연쇄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직광 복합체로 모인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직광 복합체는 아까 말했듯이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고요. 보통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서 빛 에너지를 막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응유심 복합체라는 구조물은 이제 한 쌍의 엽록소 A,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엽록소 A와 그리고 1차 전자 수용체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관계도 두 가지로 종류가 나뉩니다. 관계 1과 관계 2요. 이름 붙여진 거는 이제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관계 1이 더 먼저 발견되어서 관계 1이라고 붙여지고, 관계 2는 그 나중에 붙여진 건데요. 실제 연반응에서는 관계 2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다른 점은 가운데 존재하는 반응 중심 복합체의 한 쌍의 엽록소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데, 관계 1 같은 경우는 P700이라는 엽록소 한 쌍이 존재합니다. 얘네가 왜 P700이냐 하면은 이제 700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기 때문에 P700이고, 관계 2에는 P680이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빛 에너지가 계속 모이면서 직광 복합체에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그게 직광 복합체의 엽록소의 한 쌍인 P68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P680에 있던 전자가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전자를 한 개 잃게 된 P680 플러스는 전자를 어디선든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전자를 누가 주냐? 바로 물이 줍니다. 여기서 물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건데요. 효소가 이제 빛을 받은 물을 분해시켜 줍니다. 이거를 물의 광분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듯이 물은 2개의 수소 이온 그리고 1개의 산소 원자 그리고 2개의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P680 플러스로 가서 P680을 다시 만들어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생기는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틸라코이드 막 공간으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의 막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산소는 또 다른 산소 원자가 만나서 O2 분자를 만들어서 밖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P680이 재생이 되는 과정을 보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양적으로 어떻게 전자의 흐름이 있는지만 알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험 치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플라스토퀴논 그리고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 그리고 관계원,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어테이스, 환원효소 요 순서대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련의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처음 보시면 그 1차 전자 수용체로 간 전자가 이제 플라스토퀴논으로 이동을 하고 플라스토퀴논에서 쭉 사이토크롬 컴플렉스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전자를 이동을 시키면서 양성자를 또 펌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 내부로 양성자를 펌핑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통해서 ATP를 또 합성할 수 있죠. 이후에는 이제 관계원을 또 봐야 되는데 플라스토시아닌을 거친 이제 전자가 관계원의 P70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달하기 전에 관계원은 앞에 1년의 반응이 일어날 때 동안 얘도 빛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모아주는 것 때문에 P700이 이제 1차 전자 수용체에 전자를 전달해주게 되고 P700은 P700 플러스가 되죠. 또 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토시아닌에서 온 전자를 P700이 받아서 다시 P700으로 이제 재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NADP 리어테이스 이제 환원효소인데요. 이름부터 환원효소니까 당연히 이제 환원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NADP 플러스에 전자를 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페레독신에 있는 전자 2개를 NADP 플러스로 이동을 시켜서 NADPH를 만들어주고 이 생성물은 결국에는 켈빈 회로에서 그러니까 뒤에 안반응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까지가 서양 전자 리니얼 일렉트론 플로우고요.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또 ATP와 NADPH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뒤에 만들어질 켈빈 회로의 준비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또 한 가지 흐름이 더 있습니다. 바로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해서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인데요. 이것들은 그 페레독신으로 전자가 이동해서 NADPH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페레독신에서 다시 사이토크롬 콤플렉스로 갑니다.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NADPH는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페레독신에서 사이토크롬 콤플렉스를 거치면서 또한 또 양성자가 펌핑이 되고 막 사이에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면서 ATP가 합성이 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순환적 전자 흐름은 ATP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수소 농도는 수소이온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를 볼 건데 아까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이 틸라코이드 막 공간 안에 수소이온이 생겼습니다. 또 사이토크롬 콤플렉스가 또 안에 그 수소이온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밖에서 NADP 플러스가 NADPH를 만들어준다고 또 수소이온이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 공간과 바깥쪽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가 차이가 나고 그걸 통해서 막 사이에 그런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 반응인 켈빈 회로인데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켈빈 회로인 거고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들어가는 물질은 CO2가 들어가는데 나오는 물질은 되게 큰 물질, 3단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분자를 가지고 큰 거를 만드는 동화대사고요. 이제 에너지로 ATP 그리고 NADPH를 사용하는 앞에서 명반응의 산물들을 사용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 켈빈 회로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탄소 고정, 카본 픽세이션 그리고 환원 얼비기 재생 이렇게 나뉩니다. 자, 한 개 한 개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탄소 고정.
이 탄소 고정 단계에서는 CO2가 투입이 되는데요. CO2가 투입이 돼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분자는 얼류BP입니다. 이 얼류BP는 5탄당의 분자인데요. 5탄당의 분자에 CO2가 결합을 하고 이 결합을 도와주는 그런 효소 이름이 바로 루비스코입니다. 이 루비스코를 통해서 5탄당과 1탄당인 CO2가 만나면 6탄당이 생기겠죠. 근데 이 6탄당은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라서 금방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해가 된 물질이 3탄당으로 변하면서 그 3탄당은 3P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걸 보는 게 되게 편한데 처음에는 이제 5탄당이 3개가 존재했다가 CO2가 들어가면서 3탄당이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탄소 수는 18개죠. 이후에 환원 단계를 보면 여기 3PG가 ATP로부터 인산기 한 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3탄당이 모두 다 인산기를 한 개씩 받기 때문에 6개의 ATP가 쓰이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13BPG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름을 보시면 비스가 붙어 있는데 이걸 좀 알기 쉽게 보자면 비스 포스페이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비스가 2개를 의미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2개의 인산기가 양쪽 끝에 붙었다고 해서 이제 비스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렇게 붙은 물질이 113BPG고 요것들이 이제 NADPH에서 한 쌍의 전자 받으면서 6개의 ATP를 소모하면서 인산기를 잃고 또 G3P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G3P가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탄소 개수를 다시 봅시다. 탄소 개수 아까 3탄당이 6개였죠? 근데 탄소가 지금 빠지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3탄당이 6개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이제 G3P가 생성이 되면 이것들 이제 6개 중에 한 분자를 방출시켜 줍니다. 그러면 6개 중에 이제 한 분자가 방출됐으니까 3탄당이 5개가 남아있고 켈빈 회로에는 나머지 1개는 반응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개의 3탄당은 반응을 계속 진행하고 다른 1개의 분자 3탄당은 나가서 탄수화물, 포도당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후의 과정은 조금 복잡해서인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탄당 5개가 이제 회로를 돌면서 5탄당 3개, 그러니까 얼류BP 3개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CO2가 들어오면 다시 또 반응을 하는, 그래서 회로처럼 순환을 하는 켈빈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1개의 G3P를 합성하기 위해서 9개의 ATP와 또 6개의 NADPH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과정을 잘 보면 되게 해당이 거꾸로 하는 과정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을 좀 알고 계신다면 여기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좀 익숙할 거고 또 외우기도 되게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광합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데요. 식물에서는 광합성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광호흡이라는 과정도 존재합니다. 이제 이 광호흡이라는 과정은 루비스코의 좀 특이한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 루비스코는 기질을 CO2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또 O2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만약에 어떤 환경에서 CO2보다 O2의 분자수가 더 많은, 그러니까 분압이 더 높은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 루비스코는 어쩔 수 없이 O2를 붙잡고 켈빈 회로에 투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켈빈 회로가 돌지 않겠죠? 이렇게 덥고 건조한 날 특히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O2가 켈빈 회로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생성물이 분해되면서 이렇게 이탄소 물질이 방출되고 이산화탄소가 결국에 방출되는, 그러니까 ATP를 사용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ATP를 만들어야 하는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런 ATP를 소모하는 과정이 일어나니까 광호흡은 되게 식물로서는 불필요한 쓸데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C4 식물과 CAM 식물이라는 게 적응을 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먼저 C4 식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유관석초세포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켈빈 회로가 좀 이렇게 사이클이 돌고요. CO2 고정 단계는 여기 보면 열욕세포에서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이 CO2 고정과 켈빈 회로가 각각 다른 세포에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P 카르복실화 효소가 CO2를 이용해서 C4 물질 생성하는데 C4 물질이라 하면 사탄당이고요. 그래서 얘네가 C4 식물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열욕세포에서 CO2를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진행한 다음에 유관석초세포에 CO2를 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AP 카르복실화 효소는 루비스코와 다르게 CO2만을 기준으로 가지기 때문에
O2의 분압이 높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CO2만을 이용해서 반응을 시켜주고 그렇게 반응된 산물의 CO2를 유관소 세포에 넣어주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루비스코가 어떤 기제를 가지든 CO2만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O2가 많은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켈빈을 돌릴 수 있어서 이런 환경에 적응을 잘 했고요. 그런 식물들이 바로 사탕수수와 옥수수 이런 수수가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C4 식물은 결국에는 공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분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광호흡 일어나지 않고 광합성만 진행하도록 잘 적응한 식물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엔 CAM 식물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건조한 조건에서 적응한 파인애플, 선인장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되게 건조한, 그러니까 선인장, 선인장을 봐도 사막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밤에는 기공을 열어놓고 낮에는 닫아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막 같은 곳은 물을 얻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낮에 기공을 닫아놓으면 이제 더운 환경에서도 물을 조금 덜 뺏긴다는 그런 이점이 존재하지만 CO2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공을 통해서 CO2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기공이 열리는 밤에 CO2를 흡수해 놓고 그거를 액토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반응이 가능한 아침이 되면 이 흡수한 CO2를 잘 이용해서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C4 식물은 공간적으로 이 둘을 분리시켜서 광호흡을 억제하는 반면에 CAM 식물 같은 경우는 낮과 밤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조금 더 광호흡 없이 효율적인 광합성을 진행하게 하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광합성과 광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